갑시다. 대외관계의 변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니, 대외관계를 변화한다. 세도정치로. 595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세도정치. 자, 세도정치는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은 뒤에 세도정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세도정치라고 하는 건 몇몇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세도정치라고 하죠. 자, 원래 조선시대 정치는 처음에는 왕이 주도해서 정치를 했겠죠. 그러다가 살인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민주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점점점, 물론 조선이 민주정치는 아니지만 점점점 정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왕과 몇몇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많은 살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분당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범위가 늘어나다가 다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붕당도 아니고 아예 몇몇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하게 된 시기가 세도정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정치 형태 중에 가장 안 좋은 정치 형태가, 엉망인 정치 형태가 바로 세도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도정치는 몇몇 특정 가문이 정권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세도정치는 거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순조 때부터, 자,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고 얘기했고요. 자, 일단 거기 계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보도를 보시면, 자,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순조 이후에 효명세자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세자가 있었으나 이 세자가 21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을 하게 돼요.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고, 다시 순조 이후에 더 어린 8살짜리가 왕권을 잇게 되죠. 그게 바로 헌종. 자, 그리고 헌종이 죽었을 때 헌종한테는 후사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헌종 이후에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왕의 친척 중에서 왕을 데리고 와야 되죠. 거기 보시면은 사도세자의 후손 중에서 거기 보시면 은원군의 아들 전계군, 전계대원군의 아들 철종, 이렇게 데려온 거죠. 그래서 왕실의 먼 친척 중에서 하나를 데려다가 왕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철종이었고, 자, 안타깝게도 철종이 사망했을 때 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또 후사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먼 친척 중에서 남연군의 아들인 흥선군, 흥선군의 아들인 이제 고종을 데려다가 왕위를 잇게 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종이고 흥선대원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의 직계가 없으니까 왕의 반계를 데려다가 왕위를 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치를 주로 누가 주도하게 되냐면 외척 가문에서 주도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도정치 전개해서 순조 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순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했죠. 그러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보통은 왕실의 할머니가 이렇게 발을 쳐놓고 정치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렴청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수렴청정을 맡은 사람이 정순왕후예요. 그래서 순조의 세도정치 시기에는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가 존재하게 되죠. 정순왕후는 누구냐면 영조의 계비예요. 영조가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영조가 그때 두 번째 부인을 얻을 때 이 두 번째 부인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주 어린 새로운 이제 젊은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됐는데, 60살 차이 나면 사실 부부라고 하기가 좀 그쵸?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영조도 이 여자아이를 와이프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와이프긴 와이프죠. 촌수상은 와이프지만 실제로는 약간 손녀 다루듯이 그렇게 되게 예뻐했다고 해요. 왜냐면 굉장히 똘똘했거든요, 정순왕후가. 그래서 정순왕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정순왕후는 굉장히 똘똘했는데, 처음에 딱 간택을 하는데 처녀들을 이렇게 이제 궁궐 마당에 딱 불러서 앉혀놨는데 다 자기 아버지 이름이 써있는 방석에 앉아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정순왕후만 방석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방석 밑에 앉아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 이름이 써있는 방석 위에 어떻게 내가 앉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똘똘한 짓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거 말고도 시험을 몇 번 본 거죠, 이제 말하자면.
간택을 할 때 시험을 몇 번 봤는데 처마 개수를 세라 그랬대요. 처마 알죠?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처마 개수를 세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막 고개를 위로 들고 막 이제 그 개수 세느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정순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개수를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이 낙숫물 개수를 센 거죠. 그 왜 밑에 이제 구멍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명민한 거죠. 굉장히 똘똘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왕비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똘똘한 여자가 왕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애는 굉장히 똘똘하고 하니까 굉장히 예뻐했다는 거예요. 정조가.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총애했던 왕비가 바로 정순왕후지만 어쨌든 정순왕후가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거고 순조한테는 증조할머니쯤 되죠. 말하자면 촌수로 따지면. 그래서 요 정순왕후가 정권을 차지했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순왕후는 노론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순조의 아버지가 누구? 정조? 자, 정조 때 정치를 주도했던 세력은 물론 노론이 있었지만 이 정조가 예뻐해서 등용했던 세력은 남인,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딱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됐을 때 정순왕후는 그동안 정조가 해놨던 그런 정책들 있죠. 여러 가지를 다 없애는 정책. 그런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를 없앴냐? 장용영을 혁파하고 그래서 이제 훈련도감을 정상화한 거죠. 그래서 장용영을 혁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옛날로 되돌리면서 이런 보수적인 정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인 거죠. 자, 그러면 595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론 벽파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남인을 탄압하기 위한 신유박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장용영 혁파 이렇게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특히 신유박해라고 해서 자 남인들이 주로 많이 믿는 종교가 아까 천주교라고 했죠. 그래서 그 천주교를 탄압을 함으로써 남인을 이제 탄압을 한 거죠,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신유박해라는 게 정치적 보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인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 바로 신유박해였었고 자, 이때 신유박해로 귀양을 가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승훈, 이가환, 그 다음에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 이런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과 그 다음 정약용의 바로 위의 형인 정약전은 귀양을 가게 되죠. 그래서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정약용이 귀양 간 사건이 바로 요 신유박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던 최초의 외국인 신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문모 신부였어요. 근데 그 주문모 신부가 이때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된 게 바로 이 신유박해고 이 신유박해와 더불어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 이제 사회 파트 가면서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어쨌든 이때 신유박해를 통해서 남인을 탄압을 하게 되죠. 남인을 탄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용영을 혁파하면서 그 전에 중앙군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훈련도감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자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됐죠. 그러나 요 정순왕후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이때 한 5년 정도의 수렴청정기를 마치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러면 순조 11살에 왕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장인어른이 중심이 돼서 세도 정치를 이끌어 가게 돼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 나와 있죠. 자,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조순도 역시 정조가 총애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김조순을 중심으로 안동김씨가 이제 세도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시기가 있었으면 여기는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기.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 시기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순조의 재위 기간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정순왕후 수렴청정기, 하나는 안동김씨 세도 정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순조는 나름대로 국정을 주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순조 말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순조 말년에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효명세자라고 하는 똑똑한 왕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기도 하면서 그나마 국정을 좀 잘 이끌어 갔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불행은 계속 연달아 찾아오는 거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효명세자가 21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또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간에 효명세자가 있었다.
효명세자가 있었으나 효명세자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효명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효명세자의 아들은 아까 순조보다 더 어린 8살짜리, 그래서 8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럼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외척들이 또 득세를 했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헌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이 8살의 나이로 즉위하게 되자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에서 수렴청정을 했던 왕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두 번 수렴청정을 하게 된 왕비가 순원왕후 김씨예요. 왜냐하면 헌종 때 이때 수렴청정을 한 번 했죠. 그리고 나서 철종이 오잖아요, 뒤에. 자, 그런데 철종은 나이는 19살이지만 왕실에서 생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왕실 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역사 중에서 수렴청정 2번 했던 왕비는 순조의 왕비였던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2번 하게 되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헌종으로 한번 가봅시다. 헌종. 자, 헌종 때는 그러면 누가 정치를 했냐? 거기 보시면 자, 순조 때는 안동 김씨 그리고 새로 등장한 풍양조 씨의 가문이 이렇게 외척으로서 득세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순원왕후 김씨의 안동 김씨와 그 다음에 풍양조 씨. 자, 그래서 안동 김씨는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풍양조 씨가 잠깐 동안 정치를 담당을 하게 되지만 뒤에는 또 물러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헌종이 죽고 그리고 철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자, 왕실의 먼 친척 중에서 똘똘하지 않은 애를 데려다가 왕위를 잇게 해야 세도 가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강화도에 유배돼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물론 이제 그 조상이 강화도로 유배가 된 거죠.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젊은 청년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게 바로 철종이었고요. 이 철종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글자도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왕실의 법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학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천했었죠. 말하자면 일천한 그런 존재가 바로 철종이었고, 그 철종을 데려다가 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척들이 정치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게 다시 또 안동 김씨가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자, 몰락 왕족을 왕위로 즉위를 시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김문군의 딸을 왕비로 맞았기 때문에 안동 김씨가 다시 또 세도 정치 가문이 된 거죠. 그래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이렇게. 자,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자, 순조는 안동 김씨. 그 다음에 헌종은 풍양조 씨가 이때 잠깐 득세했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안동 김씨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만약에 세도 정치 시기는 사실 시험 문제가 어려울 게 별로 없거든요. 세도 정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단원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요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각 왕의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순조 때 있었던 일이 뭐냐, 헌종 때 있었던 일이 뭐냐, 철종 때 있었던 일이 뭐냐. 왜냐하면 책에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뒤에 사회 파트 가서 순조 때 있었던 일로는 홍경래의 난, 네, 요거는 이제 요 업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다시 사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헌종 때 같은 순조 때 같은 경우는 홍경래의 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종 때 같은 경우는 진주밀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종 때는 동학의 창씨가 또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죠. 뒤에 다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에서 홍경래의 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철종 때 있었던 일로는 임술농민 봉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임술농민 봉기는 진주밀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동학의 창씨도 요 철종 시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각 시기별로 무슨 일이 있었냐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도정치 시기는 시험 문제 어려울 일이 없지만 혹시 각 시기별로 왕의 업적이 뭐냐라고 따로따로 보통 이렇게 그냥 묶어서 순환철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60년 뭐 이렇게 해버리지만 만약에 문제가 좀 까다롭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세도정치 문제는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죠. 당연히. 자, 어쨌든 이렇게 순헌철 3대 60여 년이 바로 세도정치 시기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치 집단의 양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치 집단의 양상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정치 기반 축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 바로 이런 거죠. 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더 좋은 정치라고 했는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몇몇 가문. 그 몇몇 가문 중에서도 몇몇 특정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한다는 건 정치가 점점 폐단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정치 기반 축소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몇 명 사람들만 몇 명만 정치에 참여하더라. 자, 그래서 정치 집단은 소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치 집단의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자, 우리는 가로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권력 구조의 양상. 자,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해진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장 핵심 기구가 된 게 비변사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비변사 설명하면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세도정치 시기에도 가장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변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니까 나머지 의정부, 육조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변사가 핵심 기구 역할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몇몇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여 국정을 농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수 권력 독점,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 자, 2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의 기능, 정치적 기능을 발휘한다. 자, 2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 기능을 발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품 이상의 고위직만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하거나 주요 일들을 담당하는 건 세도 가문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특히 2품 이상의 고위직만 결정권을 갖는다. 앞에서 우리가 붕당 정치 또는 뭐 그 전의 정치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담당하면서 예를 들면 뭐 대관이라든가 언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정치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치를 하는 거였어요. 언론을 강조할 때. 특히 붕당 정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2품 이상의 고위관료. 2품 이상의 고위관료면 지금으로 하면은 장관급 정도만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 적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안 좋은 형태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2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갖는다라는 건 이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하므로 나머지는 그냥 관료일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공무원이야.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공무원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점점 폐단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이런 문장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죠. 2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한다. 아, 세도정치 시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예 이 문장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장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고 시기를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알아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세도정치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 그대로 문장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한번 쭉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개혁의지를 상실했다. 그랬죠. 개혁의지를 상실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문들이 자, 폐쇄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개혁 의지를 상실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로 3번으로 내려가시면 사회 통합에 실패했다. 자, 보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양반들, 거기에다가 지방에 있는 어떤 사림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모두 종합해서 그전에는 정치를 했었다면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합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조가 등용하면서 자, 등용했던 제야 세력들을 배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론 몇 명만 정치한다 그랬죠. 말하자면 남인이나 소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배제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이 관리들이 세도 가문들한테 뇌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탐관오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금을 함부로 걷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은 전반적으로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자, 맨 밑에 보시면 관리의 수탈. 자, 관리의 수탈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한 장 넘기시면 매관매직의 성행. 자, 매관매직은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사면 관직을 산 만큼 또 돈을 뜯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수령으로 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런 매관매직이 성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수령들이 탐관오리가 되겠죠. 나쁜 관리들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함부로 걷겠죠. 결국에는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매관매직, 그 다음에 정치기강의 문란, 그리고 탐관오리, 그리고 삼정의 문란 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을 함부로 걷는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면 백성들은 도저히 먹고 살기가 어렵네.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항을 해야겠죠.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대적인 저항이 밀란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설명했던 홍경래의 난이나 그 다음에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났던 임술농민 봉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런 세도정치의 여러 가지 폐단들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죠. 자, 거기 보시면 홍경래은한, 임술민란 나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백성들을 수탈했으면 심지어는 농민들만 이렇게 수탈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상인들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상품화폐 경제 성장의 둔화라고 나와 있죠. 자, 상품화폐 경제, 즉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성장이 둔화됐다는 건 멈췄다는 얘기예요. 즉 상인들한테까지도 엄청나게 수탈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동안 잘 진행되고 있었던 상업의 발전까지도 멈춰버렸다. 둔화, 멈춰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전반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시면 세도가의 한계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거기 보시면 세도 가문들은 나중에 도시 귀족의 즉 경화 사족의 체질을 지녔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도시 귀족화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경화사족이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냥 귀족처럼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아버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련된 도시 귀족의 체질을 지녀서 결국에는 이런 경화사족화 되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관료 출신이라기보다는 관료라기보다는 그냥 귀족적 성격을 갖게 된 거죠. 자신들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귀족적 성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증학에 치우쳤다라고 했는데 이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고증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고증학이라고 하는 건 자,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화사상에 의하면 즉 세상의 중심이 원래는 중국 명나라, 이제 중국 한족인데 이런 중화사상 또는 어떤 뭐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르면 사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어떻게 보면 오랑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화사상을 내세울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화사상보다는 그냥 서적의 편찬이라든가 좀 다른 쪽에 치우치는 말하자면 실증적 학문에 치우치는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증학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청나라에서 유행한 학문이 고증학이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편찬, 서적 편찬에 이제 몰두하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고증학에 치우쳐 개혁 의지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고증학이라는 학문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발전을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자, 어쨌든 세도가의 한계성까지 보시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순조 때 이제 알아둘 거. 순조 때는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와 안동김씨 세도정치기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헌종 때 다시 풍양조씨가 정권을 차지했다가 철종 때 안동김씨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나왔었죠. 아까 비변사가 모든 권력을 독점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경화사족으로 치우쳤다는 얘기도 있고 통합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탐관오리의 수탈이 있었고 그게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밀란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상들, 세도 정치의 어떤 모습들을 쭉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도 정치. 자, 그리고 맨 밑에 사료 보시면 세도 정치의 폐단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 사료를 제시하고 이 시기가 언제냐, 요 말이 나왔던 요 시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대외 관계 봅시다. 대외 관계의 변화. 자, 대외 관계의 변화에서 우리는 청과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대외 관계. 대외 관계에서는 청과의 관계. 자, 청나라와 우리가 두 번의 큰 전쟁을 했어요. 그 두 번의 큰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병자호란, 그러니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와 두 번의 큰 전쟁을 했었는데, 자, 요 청나라와의 전쟁 이후에 그 다음 양상이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죠. 크게 17세기와 18세기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좀 해보면 18세기 후반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졌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두 번이나.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복수하자. 여러분 복수 설치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복수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청나라를 정벌하러 복수를 하자를 북벌론이라고 해요. 북벌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8세기는 주로 북벌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게 크게 북벌운동이 두 번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 역사에서 북벌은 두 번. 한 번은 효종 때 북벌이 등장하게 되고 한 번은 숙종 때 북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두 번의 북벌이 등장을 하게 된다. 자, 효종 때는 이 효종이 복림대군인 거 알죠, 여러분? 효종이 복림대군으로 청나라 인질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청나라의 복수를 꿈꾸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전에 병자호란 전쟁이 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복수심. 그래서 효종 때 대대적으로 북벌을 추진하게 되죠. 자, 그러면 효종 때 북벌은 주로 누가 주도했냐? 서인이 주도했다. 서인이 주도하고, 자, 그 다음에 북벌의 핵심 군영으로 확대시킨 그 군영이 뭐라고 했냐면 어영청. 그렇죠. 그래서 어영청을 확대하면서 요 어영청을 통해서 북벌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열을 좀 정비하는 역할을 했죠. 자, 여기선 서인이 주도했다. 서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송시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송중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어영청을 확대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하지만 북벌이 결국에는 성공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북벌은 실패를 하게 됐지만 그 대신 이 북벌로 우리가 전쟁 준비한 걸 결국 나중에라도 써먹을 때가 있긴 있었죠. 자,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청나라에서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에는 조선에서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이게 바로 나선정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청나라 정벌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때 확대한 어떤 군대를 이제 이 나선정벌로 우리가 그만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나선정벌이죠.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북벌은 실패. 하지만 나선정벌이 있었다. 북벌은 실패했다. 하지만 나선정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두 번이나 러시아를 정벌할 수 있었다. 러시아랑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북벌이 효종 때 가장 대대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북벌은 숙종 때 한 번 더 있었다는 거. 자, 숙종 때는 남인이, 특히 남인 중에서도 탁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인이 주도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이 남인이 주도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휴. 자, 그 다음에 허저.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남인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실패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때도 역시 남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해서 청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를 했지만 여기서는 북벌이라는 게 2번 전개됐고 특히 이 중에서는 효종 때의 북벌이 서인이 주도했다는 거 그리고 어영청이 확대되면서 실제 전쟁 준비를 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7세기에는 주로 북벌운동이 있었으면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한 100년 지났어요. 18세기로 한번 가보면 18세기는 청나라를 정벌하자가 아니고 청나라를 배우자로 바뀌게 되죠. 자, 청나라를 배우자 뭐라고 할까요? 북학운동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정벌하자 해서 자, 청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좀 뛰어난 점이 많아. 물론 청나라는 오랑캐죠. 우리가 무시했던 오랑캐긴 하지만 어쨌든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북학운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이렇게 북학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상학파 실학자. 중상학파 실학자들이 북학을 주도하게 되죠. 중상학파 실학자들이 북학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중상학파 실학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박지원, 박제가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그래서 박지원, 박제가 박지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사람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박지원이 제 역사적 인물 중에서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 물론 여러 명 있지만 그중에 박지원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약용, 박지원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학자이죠. 학자. 깐깐하고 되게 막 뭐랄까요? 자기 틀에 막 갇혀있는 이런 학자라면 박지원은 지금 사람처럼 되게 여러 가지에 관심 많으면서 되게 유머러스하면서 그런 되게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하일기 같은 거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옛날 책이니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유머러스 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위트가 좀 있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박지원 같은 경우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자, 중상학파 실학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7세기는 북벌, 정벌하자, 청나라를 정벌하자였으면 여기는 북학, 청나라를 배우자. 그래서 이 중성학파 실학자들을 다른 말로 북학파 실학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 제가 지금 2명 이름만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홍대용이나 유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정벌, 여기는 배우자. 이렇게 이제 한 시기가 100년 지나면서 청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청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하기 때문에 청나라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정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이미 아니거든요. 너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청나라, 북벌, 그 다음에 북학. 자, 600페이지 보시면 북벌론 그리고 북학론 나와 있고요. 자, 송시열의 북벌론. 송시열이 북벌론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박제가의 북학의라는 책에서 북학론 나와 있죠. 박제가가 지은 책 제목이 북학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북학파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청나라를 배우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청과의 국경분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청과의 국경분쟁. 자, 여기는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쪽에다 쓸까요? 자, 청과의 국경분쟁으로 갑시다. 청과의 국경분쟁. 자, 일단 청나라와의 국경분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일단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강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고 우리가 강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백두산에서 이렇게 동해안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 자,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선이 설정된 건 언제부터?
여기를 차지한 4군과 6진을 설치하죠. 여기는 어느 왕 때부터냐면 세종대왕 이후부터 이렇게 넓어지게 된 거죠. 우리 땅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요 강이 무슨 강이냐면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고요. 원래 토문강은 송화강이라고 하는 큰 강의 지류예요. 송화강은 우리가 예전에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서 부여가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나라가 세워졌었다라고 해서 그때 이미 한번 나왔죠. 그래서 송화강이 있고 토문강이 여기서 갈라져 나온 강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류가 작죠. 작은 그런 강이고, 그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 같은 이제 이런 강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할 지역은 여기예요.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도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섬은 아니지만 섬도자를 써서 간도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섬과 같은 지역이다라고 해서 간도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하고 근현대사를 배울 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배울 거냐면 북간도. 왜냐면 이 아래쪽이 만주잖아요. 여기 다 만주죠. 만주 중에서도 이 아래쪽을 서간도 또는 남만주라고 하고, 이 윗부분을 북간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만강 윗부분을 북간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차피 다 그냥 한꺼번에 만주라고 해도 되지만 그 만주를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백두산 위쪽을 간도라고 표현하죠. 북간도라고 표현하는데, 자, 지금 이 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과의 국경 문제가 나타났던 건 바로 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 때문이죠. 자, 원래 여진족. 자, 여러분, 청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만주족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고, 그 만주족이 원래는 여진족이에요. 그리고 여진족을 예전에 우리는 말갈족이라고, 예전에 발해에 있을 때 말갈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여진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또는 만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명칭은 많은 거예요. 여러 개의 민족 그 이름으로 불렸었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진족 그리고 만주족이 된 건데, 그 여진족이 지금 여기 살았던 거예요. 만주를 기반으로 살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청이 건국되자 이 청나라를 세운 게 만주족이라고 했잖아요. 이 만주족은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신성 지역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 지역을, 간도를. 그래서 여기에 원래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신성 지역이고, 여기를 기반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둬라. 아무도 살지 말고. 왜냐하면 신성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봉금령이라고 하는 걸 내리게 되죠. 봉금령.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가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비워두는 봉금령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죠. 자, 그러면 청나라 사람이 여기서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비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 지역으로 가서, 여기가 또 비옥해요. 그러니까 요 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인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재배를 하거나, 뭐 이제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주해서 살거나.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빈 땅이 된 거죠. 빈 땅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가서 많이 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비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뭐 작물을 채취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이주해서 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지역의 국경선이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렇게 좀 애매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청나라와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들을 한 명씩 보내서 이 지역을 이제 두 나라의 관리들이 답사를 한 후에, 직접 답사를 한 후에 이 지역의 국경을 정하는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 비석을 백두산 정계비라고 그래요. 자,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건, 자, 백두산에다가 정계비를 세웠는데, 정계비라는 건 경계를 정하는 비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경을 정하는 비석을 세웠죠. 자, 이 비석을 세운 건 숙종 때 1712년에 세웠으니까 숙종 후반기에 18세기 초에 이렇게 비석을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석의 내용이 뭐냐? 자, 이 비석의 내용은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서위, 압록, 동위, 토문을 경계로 한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청의 목국 등과 조선의 박권이 만나 백두산 산정에서
동남쪽 약 4km, 해발 2200m 지점에 이 정계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어쩌고저쩌고 뭐 분수령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어요. 자, 말하자면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라고 비석에 써있죠. 자, 그러면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해요. 그럼 여기를 경계로 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경계를 세운 거죠. 그리고 비석을 여기다가 세운 거죠. 백두산에다가. 자, 그러면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면 이쪽은 청나라 땅이 되는 거고 이쪽은 조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조선 땅으로 본 거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에는 간도가 누구 땅인 거예요? 조선 땅이 된 거예요. 조선 땅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게 백두산 정계비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에 대한 청나라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깝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깝지. 원래 내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귀속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게 돼요. 그 내 건데? 내놔? 이런 식으로 귀속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뭘 물고 넘어가냐면 바로 이거예요. 토문강.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의 해석 문제를 가지고 야, 이거 토문강 사실 이 토문강이 두만강이야. 그러면 국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문강의 해석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그 땅 원래 우리 거야.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결과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결국에는 분명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이 비석도 어느 왕 때 세워졌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왕 때 세워졌어요? 숙종 때 18세기 초에. 자, 나중에 간도 귀속 문제, 즉 이 간도 귀속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간도 귀속 문제는 아까 뭐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의 해석 문제. 토문강의 해석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분명히 백두산 정계비는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자, 그런데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을 두고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청과 조선의 해석이 달랐다. 자, 청나라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토문강은 두만강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조선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거든. 송하강의 지류인 토문강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요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작은 강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강은 지류가 달라지기도 하죠. 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배웠어요. 자유공유 하천 이런 거 배운 기억나요? 강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강은 지류가 달라지니까. 이 하천은 자유공유 하천이에요. 사실 원래 우리나라 강도 모두 다 자유공유 하천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도 원래는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합쳐졌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다 그냥 강을 직선화시키는 작업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강이 나타나는 거지 원래는 침식과 퇴적이 왔다 갔다 하면 강의 지류도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이 커질 때도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고 하는데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은 강이 큰 강이 아니었어요. 작은 강이기 때문에 이 강도 이렇게 지류가 달라져서 시간이 100년 정도 지나면 강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문강이 어디냐를 두고 이렇게 해석에 대한 분쟁이 생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토문강이 어느 강이냐를 두고 청나라에서는 뭐라고 주장했었냐면 두만강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는 원래대로 토문강이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청나라의 주장대로 두만강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서위, 압록, 동이 두만이 되는 거죠. 자,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동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가 다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청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경선이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청나라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두만강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도가 우리 땅이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 문제가 계속 불거진 게 19세기, 20세기 가까이 되면서
자,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결론이 났겠죠? 언젠가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그 결론이 이거예요. 간도 협약이에요. 결국에는 간도 협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되면서 결국에는 끝맺음이 나죠. 자, 그러면 간도 협약이라는 조약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간도 협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에요. 자, 원래 지금까지 분쟁은 누구랑 누구랑? 청과 조선 사이에 있었던 분쟁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거다. 자, 그러면 두 나라 사이의 조약 체결을 한번 볼게요. 청나라는 일본에게,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에게, 자, 일본이 청나라에게 간도 땅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청나라는 일본에게 일본이 원했던 걸 줬어요. 그 원했던 게 뭐냐면 안동 봉천 간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 남만주 철도 부설권. 자, 안동과 봉천 간의 철도 부설권이라고 해서 이 남만주에 그동안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놓고 싶었는데, 철도를 놓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권한을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푸순광산 채굴권. 그러니까 광산 채굴권.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 자,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철도 부설권이나 광산 채굴권? 이권. 이권이라고 하죠. 이권은 이익이 되는 권리.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이 가지고 싶었던 이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은 대가로 일본에서 청나라로 간도 땅을 줘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까지 분쟁은 청나라와 조선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론을, 끝맺음을 누가 맺었어요? 일본이. 뭐지 이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일본이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줘버리고 갖고 싶은 거 받고, 그런 이유가 뭐냐? 자, 이거는 바로 이 1909년. 자, 우리나라는 일본과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을사조약에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자,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이 외교권을 가져간 일본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이권을 청나라로부터 받는 대가로 간도 땅을 그냥 청나라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 주고 그냥 자기 갖고 싶은 거 얻은 거죠.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분쟁이 있었고 뭐 문제가 막 있었잖아요. 일본이 그냥 자기 이득 챙기고 다 끝맺음을 맺어버린 거죠. 끝내버린 거죠. 자,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청과의 국경 문제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이거저거 다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조선 후기잖아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백두산 정계비예요. 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느 왕이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네,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그걸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간도 협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근현대사 가면은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나올 거니까 간도 협약까지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백두산 정계비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백두산 정계비 숙종. 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일본과의 관계로 넘어갈게요. 잠깐 쉽시다.